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백공기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 서민들 허리가 끊어질 지경입니다. 높은 자살률, 청년 실업, 전월세 폭등, 가계부채 등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간도 부족한데 사자방과 같은 권력형 비리의 진상이 규명되기도 전에 또다시 거대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비리는 일부 가진 자와 권력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이러한 대형 비리를 보고 얼마나 실망했을지 떠올리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고의는 말이 없고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사실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애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사자방과 같은 권력형 비리들이 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비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사건을 물타기하거나 정쟁화하기보다는 진실을 밝히는 데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애교통일 안보 분야 질문 날인데요. 안보에 크나큰 위협을 주는 사안이 발생해서 구체적인 안보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도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고 안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세요. 예, 총리님 고생하십니다. 성 전 회장은 현 정부가 계획을 하고 사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한구 같은 사람이 사정 대상 1호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총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인께서 왜 저를 사정에 1호라고 했는지 제가 그 심정을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40년 공직 생활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다만 저도 아침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이번에 3월 12일 국무총리 담화와 3월 18일 고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그 사실이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오인을 하고 제가 사정을 기획했고 제가 지휘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던데 또 3월 20일 어제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저한테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신문에 나온 녹취록을 보니까 저에 대한 대단히 서운함과 섭섭함을 토로를 했던데 글쎄요 저는 왜 그분이 이 사정 1호로 지목을 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네. 제가 우리 이한구 총리님을 존경합니다마는 몇 가지 참 정말 총리라는 자리는 만인 지상 1인 지하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기험한 자리죠. 그래서 언행이 좀 신중하면서 이렇게 진솔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거짓 답변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선 고 성한종 전 의원으로부터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경향신문에 나온 걸 보면 3천만 원이 3천만 원을 주었다 이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을 올렸지만은 저는 성완종 회장과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같은 동양 출신이고 또 현역 국회의원을 그분이 지내셨기 때문에 또 나쁠 이유도 없었습니다만은 무슨 특별히 그분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포럼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2007년에는 송사가 있었고 그리고 뭐 같은 동양이다 보니까 또 같은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만난 것 자체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본인과 그런 이해관계가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제가 거짓 답변을 했는데 거짓 답변한 거 없습니다. 다만 본인하고 심경을 털어놓고 말씀을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 내지는 그런 관계 아니었던 말씀이고 그렇다면 유추해서 3월 22일 날 본인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돌아가신 날짜하고 약 한 보름 이상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3월 22일 날 마지막 통화가 저 핸드폰을 조사를 해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왜 저한테 전화를 안 했을까요? 저는 그 점을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 20일 전화 끝하고 돌아가신 게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하여튼 돌아갔을 때가 시간이 상당히 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는 안 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래서요. 우선 하여튼 3천만 원을 줬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진실이 뭡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한 15번 전화를 시도를 하시고 서너 번 전화를 통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것과 연관된 어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화를 하신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모 신문에 이완구를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저하고 제가 도지사 당시에 친분이 있는 분이었기에 입장을 밖으로 생각하면 자기 이름을 제가 아는 사람이 거론을 했다는데 그 전 안 하는 것도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 통화, 네 통화를 했고 나머지는 통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전화 받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나중에 보니까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전화를 해서 통화가 이렇게 신호가 간 것이지 통화 자체는 선호 통화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3천만 원은 절대 안 받았다. 또 전화를 통화할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3월 22일 날 얘기입니까? 네, 어저께.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전화 통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그건 제 휴대폰 언제든지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2012년 대선 때 선거운동을 네? 2012년 대선 때 네. 선거운동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오전에는 제가요? 네. 오전에는 기동으로 안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2002년 정확하게 보면은 제가 1월 초순경에 입원을 했습니다. 급히 이 건강검진을 하니까 다발성 골수종이라고는 그 혈액암으로 판명이 돼서 즉시 순천향대학에 입원을 했다가 3주 정도 있다가 도저히 상황이 안 좋아서 성모병원으로 후송이 됩니다. 이송이 돼가지고 성모병원에서 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쭉 가다가 10월 달까지 이 퇴원과 그 입원을 거듭하면서 있다가 11월쯤 해서 이제 퇴원 아닌 퇴원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제 사진을 보면은 뭐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부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는 12월 18일 날이 선거 전일 아닙니까? 그때 하고 그 다음에 12월 초순경에 유세장에 두 번 정도 이 부은 얼굴이 있는 상태로 갔던 것에는 관여한 없습니다. 다만 충청권에서 제 이름을 가지고 무슨 그 선대위원장의 직책을 잇는 것은 제가 사고로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마 몸이 아프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몸으로 행동하는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이 됐겠지만 거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 함께 하신 여야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그 당시에 유언장을 써놓고 있을 정도니까 제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다는 건 다 아시죠? 여기 같은 충청권 의원님도 다 계시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 충남 지역에 붙었던 플랜카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동일한 문구의 동일한 어떤 기획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총리님은 어제 모르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뭐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누가 기획해서 한 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충청 포럼에 그것을 했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저는 충청 포럼에 있는 사람과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1000개 이상의 플랜카드가 어느 특정 단체에 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충남북, 대전, 세종까지 했다는데 충남북, 대전, 세종 4개 시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충청 포럼에 누가 그러한 일을 했으며 지휘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 다 같이 정치하는 입장입니다만은 4개 시도에 1000개 이상의 플랜카드가 붙을 때 어떤 특정 단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것을 그 내용이나 폼이 똑같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뭔가 누군가 지시가 돼서 한 것이지 그냥 그게 일개인들이 다 했는데 그렇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지금 세상이 어느 특정인이 지시한다고 그런 것을 그 수천 개가 걸릴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그래, 총리님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많은 플랜카드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붙었는데 네. 일체 지시한 사람도 없고 그걸 뭐 조직적으로 한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자리를 함께 하신 어제 천안을 지역구로 하신 의원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은 다 우리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여기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마 아실 겁니다. 어떻게 그게 걸게 됐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00마디 말씀을 올리는 것보다는 충청권 야당 의원들께서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답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의원님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 제가 지역구 활동하는 거 사실 아닙니까? 총리 이전에. 그리고 또 같이 여야 의원들이 충청권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가면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붙였는지, 왜 붙였는지, 누가 비용을 댔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걸 가지고 여기서 공방전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총리님. 네. 뭐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 총리님 그리고 그 말씀은 충청인들에 대한 좀 거북한 말씀드립니다. 충청인들이 그러면 이완구가 그럼 지시해서 충청도 사람들이 붙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충청권의 어떤 부분을 그거 한 게 아니고 네. 플랜카드가 붙었는데 네네. 이걸 누구가 조직적으로 지시한 아니 그러니까 그 없다. 말씀은 이완구가 어떻게 뭐 작용을 했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 충청도 사람들이 무슨 이완구가 했다고 해서 그걸 조직적으로 그렇게 붙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제는 그 플랜카드의 모습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어떻든 간에 똑같기 때문에. 그건 유권자 내지는 국민들한테 그 대단히 결례된 말씀이죠. 그 이완구가 작용을 해서 붙였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시는데 그런 유권자 내지는 충청인들에 대한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런 말씀은. 그거를 그렇게 답변하신 건 좀 유감이고요. 저도 유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청에 대한 어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플랜카드 내용 자체가 똑같기 때문에 이건 어느 조직이든 개인이 조직적으로 했다.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완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완사모라고 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저는 충청도에는 이완구를 사랑하는 팬카페가 한때 몇만 명 수준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끼리 연락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무슨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총리님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것을 전체를 그 많은 플랜카드가 똑같은 내용으로 붙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뭐가 좀 있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완구를 사랑하는 카페 이름이 완사모입니다. 완사모가 한때 몇만 명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카페 그 회원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붙였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프랜카드 붙였던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일부에서 나왔던 충청 포럼에서 그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충청 포럼에 어떤 사람하고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 정리하고요. 안보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천안함 5주기를 맞았습니다. 총리님 잠깐 들어가 계세요. 예. 당시 참혹한 천안함의 잔해는 군의 뼈를 깎는 대혁신을 요구했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혁신의 성과와 결실을 보기도 전에 군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각종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치권은 국방계획 등 막중한 임무를 안수해야 할 군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임에도 최근 국회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들이 있어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리님께 묻겠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세요. 며칠 전에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안보 정당은 말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내용의 연설 내용이었습니다. 또 강론에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핵과 사드, 천안함 폭침, 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 현안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내보이길 주문한 바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안보에 대한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새누리당 대표 연설에서 안보 정당을 내세운 새정치연합의 안보 이 문제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분명한 정당을 떠나서 당을 초월해서 분명히 하자라고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 받아들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당의 안보에 대한 진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관련되어 일부 의원들의 돌출 발언과 정부 발표에 대한 불신 등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보수정권의 국방분야 주요 핵심 과제들을 비교해보면 보수정권의 안보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첫 번째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에 대한 진정성은 예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국방 예산은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4%, 연도별 8.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MB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4.5%, 연도별 5% 증가로 국방계획을 지체시키고 전작권 한수 시점도 불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글쎄 통계는 제가 오늘 좀 구체적인 건 처음 접합니다. 국방계획은 어떻습니까? 국방계획 기본계획은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4번의 수정 끝에 현재는 14-30 계획으로 누더기가 되었고 현 정부 말까지 뚜렷하게 완료되는 것이 없이 예산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차기 정부로 미루어 놓아서 국방계획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것도 인정하시죠? 예, 저는 이 국방 문제는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 정권이나 다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해서 힘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병 복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병사들의 봉급을 연평균 34.6%씩 5년 동안 2.8배를 인상시켰으나 MB정부는 거의 동결되다시피 했고 현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봉급 2배 인상을 약속했지만 참여정부에 비하면 매우 부족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더욱 주목할 점은
월급이 올라도 병사들 호주머니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등병을 기준으로 보면 월급 12만 9천 원을 받지만 본 위원이 계산한 결과 하루 담배 반값, 생필품 구매 등 한 달에 24만 원이 소요돼 적자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봉급 2배 인상은커녕 적자가 2배로 늘었습니다. 총리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네. 다음에는 보훈정책과 제대군인 취업률입니다. 슬라이드 앞장으로. 참여정부는 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보훈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해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MB정부는 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켰고 현 정부는 각종 보훈 및 보상 법안을 국가재정을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군인 취업률은 현재 57%로 2008년 참여정부 말기와 거의 변동이 없고 일반사회 고용률 60% 수준과 애국의 제대군인 94%에 대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입니다. 총리님, 현실이 이런데 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나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앞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인류관리 능력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남북관계는 어떠한 분쟁이나 교전도 없었습니다. 보수정권 이후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이 있었고 이로 인해 50여 명의 장병과 시민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사적 조치는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 실망만 주었을 뿐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시죠? 글쎄 남북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애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은 문제는 국가 통일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기획하고 이와 일치된 방향으로 통제하는 것이 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곧 정부의 책무입니다. 아무 단체나 중구난방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수 있다면 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문제와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과의 상충 부분인데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가운데에서도 또 의원님의 걱정이 서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단체가 우리 국가 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종합적인 문제가 검토돼야 된다고 의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철저하게 기획하고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보와 관련해서 예산 뒷받침, 국방개혁, 병사 및 제대군인과 보훈가족의 처우 개선, 위기관리 능력 등 어느 것 하나 MB정부와 현 정부가 더 잘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느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 사안마다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천안함 북침, 사드 배치, 테러 방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 것도 이분법적 안보 프레임 이것으로 몰고 가는 우도라고 저는 봅니다. 진영 논리를 초월한 통합의 정치, 안보 분야야말로 그러한 자세가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예, 의원 지적 말씀대로 안보 문제에 이분법적 또는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역대 정권을 떠나서 이 안보 문제는 국가 안위의 문제로 인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관님 나와주세요. 네, 국방부장. 네, 우리 총리님께 질의할 내용인데 총리님 너무 오랫동안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국가안보의 직접적인 핵심적인 위협은 지금 무엇이라고 봅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그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북한의 능력을 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북한은 세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현재까지 플루토늄을 한 40여 킬로그램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우라늄 계획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 1차 핵실험이 지난 지 한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 대한 기본 대응 전략은 뭡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본 전략은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맞춤형 억제 전략이고 그것을 보다 구체화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 작전 개념입니다. 사드 배치만 하면 핵이 해결됩니까? 사드 배치는 그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공격을 했을 때 자신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상호 확증 파괴에 기반한 억제 전략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했을 때 그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또 핵보유국 5개 국가 외에도 핵보유 예상국가들이 다수 있지만 히로시마에 투하한 거 말고는 지금 핵전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핵을 보유했다고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핵을 폐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안 될 경우는 미국이 보유한 핵 능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사용 의도를 억제를 해야 됩니다. 상대가 핵을 발사하고 나서 방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우리 당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핵을 보고도 사드 발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라며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핵무기가 날아올 때 공중에서 여기 가면 우리 피해가 없습니까? 공중에서 요격하면 핵무기의 기폭장치가 해제되기 전에 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효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증명되지 않았어요. 전문가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는 과학기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핵미사일에 대한 요격체계가 발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나중에 한번 제공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북한에서 핵이 발사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중간에 사드로 맞추겠다. 사드가 100% 맞춥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드나 팩3나 적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은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핵이라고 하는 건 치명적인 거예요. 상당한 수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죠. 핵이 발사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핵무기에 대해서는 절대 무기라는 관점에서 억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호 확증 파괴 또는 상호 취약성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핵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고 그 예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군사적 예에 뭐 정치, 경제 또 정보 이런 수단을 종합해서 핵무기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이 핵폐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걸 참고해야 돼요. 다음 요소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돼요. 군사적인 문제만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KMAMD하고 킬체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유사시 초기 단계의 지공 능력 제고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 우리 군이 말씀하신 킬체인 KMD 능력을 확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묻혀버렸어요. 사드는 그것을 뭐 사드와는 별도로 그건 우리의 자체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주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때면은 항상 애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입니다. 그러나 한미가 같이 가기에 앞서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같이 가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진보와 보수도 여야도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힘을